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국어TV 이동헌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비문학 특강을 좀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지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강의도 진작에 촬영이 됐었는데 앞부분에 촬영에 좀 이제 오류가 나서 재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 못해서 지금에서야 촬영하게 됩니다. 지금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선생님의 복장이 좀 다를 거예요. 자, 앞부분을 재촬영하기 때문에 옷이 좀 다르다. 여러분들 선생님 갑자기 변신을 했나? 수업하다 말고 옷을 갈아입었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서 비문학 마지막 시간 중요한 팁 14번부터 끝번까지 18번까지일까요? 까지 잘 들어서 비문학만큼은 확실하게 이론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갈까요? 자, 교재 61쪽 14번째 시간 전제입니다. 14번째 전제 61쪽 쪽입니다. 전제 보겠습니다. 전제의 기본은 전제란 말 자체가 좀 낯설어요. 그 전제는 이유, 근거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나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뭐 또 있을까요? 네. 주장도 있겠죠. 그래서 비판하는 글에 나오는 주장과 근거인데 그때 이제 전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장에 대한 근거라고 여러분이 바꿔서 이해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뭘까? 적절한 거를 고르면 되겠다라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전제 문제는 그동안 자주 출제된 편은 아니지만 한번 나오면 까다롭게 느껴지므로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 문제는 일정한 주장을 이끌어내는데 바탕이 되는 기본 사실을 파악하는 문제. 바탕이 되는 기본 사실이 근거, 하나만 쓸게요. 근거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 번째 보니까 어떤 진술이 성립하기 위한 바탕. 첫 번째, 어떤 진술이 성립하기 위한 바탕이다. 예를 들면 너도 내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 말 속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나도 너 생각해 라는 게 깔려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또는 어떤 말이 성립하기 위해 먼저 나와야 할 말. 예를 한번 보시죠. 대학 입학제도의 개선 방안, 개선 좀 고치는 거죠. 고치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할 때에는 지금 대학교 입학 제도가 조금 개선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라는 게 받아들이고 있고 성립하기 위해 먼저 나와야 할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대입 제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학 입학 제도에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라고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주장이 적절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순서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미리 해결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미리 해결되어야 할 내용이다. 예를 들어 우리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자. 우리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자 라는 말은 다른 나라도 문화의 고유한 특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면 그래서 각각의 문화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 깔려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제 올려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특히 연역적 추론의 경우에는 이미 진실로 밝혀진 사실이나 널리 인정되고 있는 원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이끌어내는데 이때 이미 밝혀진 사실이나
널리 알려진 원리를 가리켜 전제라고 합니다. 여기 연역 추론 우리 앞에서 논증할 때 한번 살펴봤는데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연역 추론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고도 하죠. 논법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것이 이제 3단 논법이고요. 왜 3단이냐면 이것이 대전제. 이것은 소전제이고 이것이 이제 결론. 즉 이게 이제 이유라면 이것은 주장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결론은 타당하죠. 즉 큰 이유, 작은 이유, 일반적인 법칙, 좀 특수한 내용,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런 바탕으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연역 추론의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인 법칙이라면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미 진실로 밝혀진 사실이나 널리 인정되고 있는 원리, 이미 진실로 밝혀졌지. 또 널리 인정된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만약 부정한다면 결론이 타당하지 않겠지만 현재까지는 괜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결론은 자연스럽게 이게 타당하다면, 전제가 참 이루고 타당하다면 결론은 당연히 타당하다. 100%다 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자, 복습. 자, 이처럼 전제는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이나 주장의 선행 조건을 가리키지만 실제 문장 속에서 나타날 때는 상당히 넓은 의미를 좀 가진다. 진술의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 진술 사이에 생략된 내용,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 그리고 진술의 반대 내용 등도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62쪽 보겠습니다. 네, 좀 지우고. 전제를 추리할 때는 먼저 주장을 파악해서 전제 때문에 주장의 관계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연습했던 건데요. 전제 때문에 주장이니까 뭐 하기 때문에 뭐 하다 할 때 이게 성립한다면 이것이 바로 전제가 된다라는 것이었죠. 근거, 이유니까. 그래서 주장이 뭐냐 찾고, 필요한 요건이 뭐냐, 인과관계가 성립하냐,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라는 인과관계의 접속 표현을 연결해보면 좀 더 쉽게 이 구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보시면 모든 창작물에는 인간의 감정과 의도가 담겨있다. 담겨있기 때문에
담겨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해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창작물에는 건축물도 포함되니까, 모든 창작물에는 건축물도 포함되니까 이 때문이면 이런 것도 충분하게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럴 때 얘를 이 주장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라고 할 때 근거가 타당하면 이거는 전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저녁 노을이 몹시 붓다 때문에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이다. 이건 어떤 속설이에요. 속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녁 노을이 몹시 붉기 때문에 붉으면 날씨가 맑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맑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 야, 저녁 노을이 몹시 붉잖아. 그래? 맞네 그럼. 할 때 저게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제를 묻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줄 친 것만 물어보는 것이 있고 또 위글 전체를 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문 전체를 물어볼 때에는 이 글 전체의 주장이 뭐냐? 즉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를 정확히 파악하면 쉽게 전제를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에서 윗글에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이 주장이 뭐냐? 그래? 글쓴이가 말하고자 의도가 뭐냐를 찾으면 그 근거로 되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봅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사회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세계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아니고 글쓴이의 의견을 제시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뒤에 또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요 주장, 즉 세계화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가 이 글쓴이가 의도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개방적 민족주의란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니까 뒷받침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심 문장이라면 이것이 뒷받침 문장이라는 성격을 고려했을 때도 이것이 주장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얘기입니다. 개방적 민족주의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은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개방적과 민족주의는 좀 나눠서 본다면 같이 합쳐져 있긴 하지만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은 필요 없어. 네 민족만 최고야. 자국 중심주의예요. 여기서 개방적이란 말이 오픈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야. 내 민족이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전 인류예요. 인류가 중요하다로 확장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 것만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자. 여기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시각이 바로 개방적 민족주의가 되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은 그러니까 서로 하나니까 내 몸과 같이 너도 생각해 줄게. 이게 개방적 민족주의니까 불평등은 당연히 거부하겠지. 있어서는 안 되겠지. 다시 말해 한 번 더 보충 설명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종속 어딘가 얽매여 있는 거죠.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유주의, 평등주의, 인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화 된다면 차별도 없고, 뭐 부자, 가난한 나라 없겠네, 그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그것이 이제 개방적 민주주의랑은 정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벗어난다네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개별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 새로운 관계는 아마도 자유주의, 평등주의, 인본주의 그것들이 이제 다 반영된 그런 식의 관계가 되겠네요. 모색하는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야말로 앞으로 지역적, 지구적 호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이걸 전체 주장은 세계화가 피할 수 없는데 기왕이 세계화한다면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좋겠구나. 왜냐하면 세계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논리적으로 성립하죠. 타당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전제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진술의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 진술의 반대 내용, 생략된 내용,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전제가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지문에 근거를 두고 그 문장 밑줄 짓는 부분에 앞뒤 문맥, 전후 맥락의 원리를 활용하면 좋겠죠. 예제 보겠습니다. 기억으로부터 니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보겠습니다. 표상적 지식은 뭐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표상적 지식은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가 이제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개념이 체계화되고 있구나를 판단하면 좋겠죠? 그러면 경험적 지식이란 했으니까 뭐냐? 말 그대로 경험이니까 감각 경험이다. 눈으로 보고, 시각, 듣고, 청각, 맛보고, 미각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이다. 본 것만 믿는 거지. 그는 이사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 둥글다는 것을 안다. 봤으니까 둥근 형태잖아. 네모는 아니잖아.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물리적인 거죠. 동그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 시각이죠. 아니면 촉각으로 만져보는 것도 가능하겠고,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 사과들 같은 거, 사과, 배, 뭐 이런 것들 들로부터 귀납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귀납 추리는 아까 3단노법 연역 추리 공부했었는데 귀납 추리 간단하게 말하면 얘의 전제 있고 전제로부터 결론 이끌어내요. 전제는 많은 사례예요. 이 사례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보면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실험해보고 해서 일반화된 지식, 일반적 원리
일반화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된 지식을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어느 나라 까마귀는 검다, A나라 까마귀는 검다, B나라 까마귀도 검다, C나라 까마귀도 검다.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까마귀는 검다 라고 논리를 간단하게 구성했을 때 까마귀는 검다라는 것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약점은 있죠. 실제로 까맣지 않은 까마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까마귀 검다라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은 진술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례이지 100%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어떤 반대되는 사례가 없는 한 이 결론은 타당하다가 귀납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요. 1번 법칙이 이것이겠죠.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이것이 이거잖아. 경험적 지식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생략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귀납 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했다. 사례겠지. 이게 좀 아니지. 귀납 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 확장해 준다.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이 전제가 경험적 지식이다라는 관련성은 좀 떨어지죠. 일반적 지식은 아마도 일반 법칙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서부터 요거니까 일반 지식에 대한 거는 여기에 좀 가 있는 거다. 요 중간 단계를 좀 봐야 되는데 귀납 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여기 귀납 추리를 얘기했으니까 귀납 추리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귀납 추리의 논리가 이러니까 얘도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바꾸지 않는다가 깔려 있는 거지. 귀납 추리를 해도 이 말이 틀리지 않은 이유가 귀납 추리는 전제 결론인데 전제는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거니까 이 전제가 생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번, 5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14번째 개념 전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제는 이렇게 얼마 안 돼서 간단해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비판적인 사고, 즉 주장하는 글의 논리관계, 뭐 때문에 뭐 하다라는 기본적인 논리관계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파악하는 뭐 사실적인 정보, 뭐 추론적인 정보와는 다르게 비판적인 사고로 봐서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만만치가 않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뭐냐를 정확히 찾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늘 연습했던 것 중심 문장과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문장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하면 이 전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15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네, 15번째 보겠습니다. 반론, 반박, 비판이네요. 반론, 반박, 비판. 반론, 반박, 비판도 주장하는 글이죠. 주장하는 글이야. 주장하는 글에서 항상 주장이 있으면 뭐가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으니 결론적으로 제대로 반론하고 반박하려면 원래의 주장이 뭐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순서겠죠. 자, 뭐 개념이 좀 이제 세부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뭐다? 주장이 원래 뭐야?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그럼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근거만으로 부족하니까 내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반론이 있다. 나는 또 이런 반론을 또 이제 반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주장이 더 반론보다 더 세. A라고 말하면 B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A가 더 맞아. 라고 고급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이 있고, 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주장과 다른 내용을 내가 또 재반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주장이 더 타당함을 설득하고 입증하는 그러한 파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볼까요? 반론, 반박, 비판은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과 다른 것이죠. 반대 주장이 곧 반론이고요. 반론, 반박, 비판 문제는 실상 어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주장한 것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글쓰기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로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근거가 타당해야죠.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반론하면 되겠습니까? 되치기 당하죠.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논거라고 하는데 논거는 이제 뭐 근거, 이유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논거가 타당하고 적절해야 올바른 반론이나 비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논거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견해, 주장이 정확하게 뭐냐라는 것을 파악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는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논거의 타당성을 좀 판단해 봐야 되겠죠.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논거와 주장은 논거이기 때문에 주장이다 라는 관계로 말이 성립해야만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전제 파트에서 그 이론과 비슷하죠. 그래서 논거가 적절한지 그랬고, 여기 논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추리에 의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고난도가 보통 이제 추리에 의해서 찾아내는 것 좀 고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론이나 반박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 주장이라고만 알고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반론도 전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 부분에 대한 반론과 그 전체에 대한 반론이 있고요. 전체에 대한 반론 찾을 때에는 그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반론이나 비판은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상대가 있는 거예요. A라는 주장이 있고 B라는 반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해봐 하면 안 돼요. 뭐에 대해 비판하는 거냐? A에 대한 B의 비판, 이런 B에 대한 A의 재반박,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즉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상대가 있어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 즉 내가 비판하고 대상이 뭐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반론, 반박, 비판에서는 상대가 누구인가,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가 곧 글의 논지이므로 논지, 즉 주장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론 문제는 반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짝 기록해 보는 것만으로도, 비판은 주장하는 글이니까 까다롭잖아. 그래서 살짝 기록해 봐요. 메모를 좀 해 보는 것이죠. 답이 거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보기를 제시하고 보기의 관점에서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기 있으니까 비문학에서 나온다면 좀 이제 고난도, 비판적인 사고, 논설문, 주장, 근거, 타당성 따지는 문제는 또 좀 고난도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15 반론, 반박, 비판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마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쌤이 이 옷으로 했고, 다음 챕터에서는 이미 촬영되었던 거를 편집해서 쌤이 붙여놓을 거니까 옷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계속 이어서 쭉 강의를 완강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수고했고요. 선생님이 좀 바뀝니다. 뿅! 자, 그러면 다음 볼까요? 첫 번째, 반론 반박은 상대 주장에 대한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반론이나 반박은 논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반론, 반박할 때에는 제시된 지문의 논지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판단하여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비판해야 되고요. 반론이나 반박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논거입니다. 근거죠. 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논거가 타당하며 보편적인가? 이치에 맞아야 되고요. 고개가 끄덕끄덕해야 되고요.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어느 개인의 특수한 경험에서만 타당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근거가 돼야 한다는 거죠. 보편적이라는 거는 그렇죠. 제시된 사례가 뒷받침하는 논거로 충분한가, 부족하진 않은가. 사례가 너무 남녀 평등에 대해서 남성에게만 물어보지 않았나. 남녀 똑같이 물어보고 세대 간 똑같이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본을 통계해서 표본치를 잘 표집단, 모집단을 잘 선정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논거를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 다른 관점에서 즉 이제 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좀 이제 자신의 근거로서 좀 부족하겠죠. 완성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논거와 주장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 성립하는가? 성립해야죠. 성립 안 하면 안 되죠.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타당하다라는 것과 같이 상통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반론이나 반박은 반대 주장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반대 주장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보기만 해도 논거는 거의 저절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 다음에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볼까요? 네. 디귿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려 할 때 그 논거가 타당한 게 뭐냐? 그랬습니다. 디귿이 여기 있네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미리 요구되는 게 있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환 과정의 공정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정성은 뭐냐?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 순서를 지켜서 누구한테 특혜를 주지 않고, 예를 들어 강제로 사기하거나 사기치거나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요. 절제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시장적이겠죠.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공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 이를테면 뭐 전통적인 것, 그리고 이거는 규칙은 아마 법이 되겠죠. 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죠.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고, 디귿의 반론 제기할 때 근거라 그랬습니다. 좀 더 보시죠.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시장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요거 가지고 시장의 비시장적 요소다. 즉 비시장적 요소를 어떻게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반론을 제기할 때 타당한 것은 했을 때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얘가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박한다면 꼭 이게 없이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보면 1번에 반시장 행위는 상호주의의 산물이다. 관련이 없죠. 비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이것이 반론은 아니죠. 오히려 이 디귿의 근거 아닙니까? 반론이 아니라. 3번 시장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통용된다. 관련이 없죠. 네 번째, 시장에는 탄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글 앞부분에 나온 건데 관련이 좀 없습니다. 5번 보시면 반시장적 요소는 시장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즉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반시장적 요소인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좀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비시장적 요소를 들어드린다는 것은 시장의 능력을 조금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죠. 이거 없어도 우리 할 수 있는데?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비판은 상대방 주장의 핵심에 대한 비판이어야 되고요. 본론을 잘못 이해하고 비판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죠. 평상시 말할 때도 그렇죠. 관련이 있는 거 가지고 말해야지 관련 없는 거 가지고 엉뚱한 거 들었다가 하는 것은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보십시다. 비판은 반론과 반박과 마찬가지로 주로 논리적인 글에서 지문의 논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것의 논리적 타당성의 여부를 판단한 뒤 그 문제점을 평가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네. 비판이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비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걸 알아야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네 주장이 뭐냐? 했을 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주장 파악했으면 주장의 핵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의 여지가 있다면 찾아가지고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비판해야 되고요. 엉뚱한 것이나 사소한 곁다리를 붙들고 비판하는 것은 논점 일탈이죠. 논점 일탈이라서 반박당합니다. 또다시. 헛소리 그만하고 욕먹습니다. 예를 들어 주장이 모든 것은 경험으로부터 얻어진다 합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경험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즉 모든 것은 경험으로부터 얻어진다. 경험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경험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 즉 경험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맞지,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를 경험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논점에 대해서 일탈한 잘못된 비판이 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거여야 되는데 라는 것, 이렇게 말하면 싸웁니다. 세 번째, 지문을 잘못 이해한 비판이나 지문과 무관한 비판은 잘못이죠. 하지도 않은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일반적 현상을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비판이죠. 또한 있을 수 있다 라고 한 것을 있다고 했지 하면 왜곡인 거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있다고 했잖아. 그럼 있다라고 말한 거잖아. 있을 수 있다와 있다는 큰 차이가 있죠. 왜곡인 거죠. 하여 비판하는 것은 역시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볼까요? 니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볼게요.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개인적인 선입견은 편견인 거죠. 고정관념 이겁니다. 고집하는 것보다 더 큰 장애는 없다. 친숙하게 알고 있는 주제를 전혀 얘기치 못한 일탈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대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그 그림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한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선입견이 된다는 것이죠.
성격, 성격이 아니라 오타네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내용을 그린 그림의 경우에서도 이런 비난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사례네요. 뭔가요? 우리에게 낯익은 그리스도 상이 과거의 미술가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것은 신에 대한 불경이다. 불경, 공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흑인으로 그려진 그림도 있었는데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 니엘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편견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관습으로 굳어진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습적인 사고. 인습적인 사고가 어떤 고집 같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내가 옳다는 것만 믿고 있는 것, 고치지 못하는 것을 인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자아도취적인 사고, 편협한 사고인데 자기 본의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용납할 줄 모르는 편협한 사고. 그래서 니은도 내용상은 그게 관련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낯익은 그리스도 상이다 라는 것이 관습적으로 굳어진 것과 관련이 더 있고, 이거에서 벗어난 것은 불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3번보다는 1번이 조금 더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독서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하나의 글을 읽고 이 글의 문장에 짜여진 것, 주장, 근거, 정보의 나열, 이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 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정보도 알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비문학 독서 특강을 공부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또 만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이어서 16번째 의문 및 질문 반응의 적절성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문, 질문, 반응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위 비문학 독서에서는 우리가 사고의 단계가 있다 그래요. 종류라고 보는 게 더 낫겠는데,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이제 비문학까지 되는 것이고요. 문학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창의적인 사고까지 좀 더 이제 포함시키죠. 어쨌든 사고의 어떤 그 단계를 봤을 때 기초적인 사실 단계의 사실 바탕으로 비어있는 행간을 좀 이제 추론하는 것.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좀 고난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좀 평가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고난도죠.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그래 주제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의도, 내용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이나 의문의 경우에는 지문에서 이미 확실하게 설명된 내용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은 잘못이고요. 또한 지문과 전혀 무관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 지문에서 분명히 설명되어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것도 잘못이고요. 또 질문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선이 아닙니까? 또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자, 질문이나 의문은 지문의 바탕을 두고, 결론은 그럽니다. 여기. 그래서 지문의 바탕을 두고,
그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질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문에는 A만 나왔는데 다른 건 더 없나요? B는 없고 C는 없나요? 다른 나라에서 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반응들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적절한 질문이나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문 안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겠죠. 종종 비판적 의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한 비판, 반박과 같은 내용이고요. 다만 비판하거나 반박할 내용을 의문문으로, 즉 물음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죠. 자, 반응의 적절성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문이 아니라 반응의 적절성을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광범위하게 출제가 됩니다.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란 스타일이죠. 반응 역시 글의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반응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글의 주제, 글의 내용에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라는 것 상식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내용, 지문과 전혀 무관한 내용, 지문은 잘못 이해한 내용은 질문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잘못된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문을 바탕을 두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답이 이미 제시된 것, 지문의 내용과 무관한 것, 지문의 내용에 왜곡한 것을 질문이나 의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죠. 자, 이것을 공식처럼 나타내면 질문, 의문은 지문의 바탕을 두고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지문의 바탕을 두고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아까 말했던 대로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좋은 질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문의 주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주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지문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이 지문 안에 안 나와 있는 내용, 혹은 지문에 일부 나와 있고 깊이 안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우리 화법작문에서 많이 나와요. 비문학만이 아니라. 자, 그럼 심화학습을 위해서 주제 설정이나 토의 토론, 이게 바로 우리 모의고사에서 보면 화법과 작문이잖아요. 등도 질문, 의문의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좀 길어요. 좀 길어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네요. 당시에. 자, 서울에 나와서 나는 문학에 눈 떴다. 예문을 보면 나를 읽은 후 저자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글쓴이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라든가 엉뚱한 거 이렇게 물어봤나 보죠. 자, 이건 딱히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쌤이 읽지는 않고 바로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1번, 학문 탐구의 길을 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했을 때 충고하고 싶은 말씀 보면은 공부, 지적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 같은 길을 나서기로 결정했다. 여러 서울 뒷거리, 소르본 대학,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이런 알매기를 찾아갔다. 또 2번 보니까 여러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각 나라의 지적인 풍토,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누구는 뭐 하는지, 주로 뭘 다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겠죠. 3번 보니까 학문 탐구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여전히 문학에 대한 꿈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 창작을 하고 계신가요? 문학에 대한 눈을 뜨고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적 갈증 때문에 학자의 길을 간 거 아니겠어? 그렇다고 해서 문학에 대한 그 꿈이 사라졌을까?
문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관련이 아주 있네요. 4번 보면 시인이나 작가를 꿈꾸다가 지적 갈증에 몰리게 됐다고 하셨는데 계기가 뭔가요? 계기가 정확히 안 나왔거든. 단순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 여기 정서적 표현에 대한 충동에 앞서 지적 갈증에 몰리게 됐다. 없어요. 왜? 왜 그랬는지 계기가 없어요. 5번 보시면 문학은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 비판적인 문학은 멀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현실 비판적인 문학을 멀리한다. 누가? 이 글쓴이 박이문 선생님이 이거를 비판적인 문학을 멀리한다는 내용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현실 비판적인 문학을 멀리한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라고 나와 있지가 않네요.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보면 반응은 글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문학의 경우는 글의 정서, 분위기 등과도 일치해야 되겠죠. 적절성과 수용성을 묻는 문제는 비문학 독해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소설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을 때는 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답으로 찾아야 할 경우가 많고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할 때에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나와 있지 않은 거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 되겠죠. 아무튼 반응 문제도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이나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대전제입니다. 문학 경우에는 글의 정서, 분위기, 상황, 소설이면은 인물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화자면 화자겠죠. 시면 화자겠죠. 자, 반응 문제는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유형입니다. 즉 얼마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적절한 질문 한번 해봐. 제대로 못 골랐네? 너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지만 반응 문제는 다른 까다로운 유형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글의 주제를 잘 붙들고 있으면 답이 쉽게 우리 눈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 좀 긴 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볼 텐데 두 문제가 있네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고 이건 여러분이 하시고 2번 문제가 이 글의 제재와 관련된 거니까 학생들의 반응이다. 핵심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그랬습니다. 5번 한번 볼까요? 독창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네요. 여기 이제 마지막 문단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단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러한 추종성은 따라하는 거죠. 인간의 주체성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어떤 거 뭔가 따라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하는 것과 즉 남을 따라하는 것,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과 좀 배치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하여 보편적인 사상이 성립하도록 해주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주관의 독창성과 객관적 수용 가능성이 조화를 이룰 때 가치는 빛나죠. 즉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즉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따져봤을 때 객관적으로 끄덕일만 하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내 독창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충분하게 핵심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딱히 있지는 않고 정답인 것, 반응의 적절성 여부를 좀 따져보는 것으로 이 챕터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17번, 네, 17번 이제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를 묻는 문제의 출제 빈도는 높습니다.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니까요. 글의 내용, 상황 이런 것들을 사례에 적용한 게 적절하게 된 게 뭐냐를 묻는 거죠. 지금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례 문제는 보통 개념, 본질, 법칙, 이론 등을 제시하고 이게 있는 것이죠.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술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요게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술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것의 예를 찾아라. 요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형태가 있습니다. 개념을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 아니면 거꾸로 사례를 제시하고 다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사례 문제는요, 일반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표. 일반적인 진술에 해당하는 구체적 진술을 찾을 때 이 둘 사이에 눈에 보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고력을 통해서 적절한 사례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제 낯선 사례일수록 더 당황해요. 도대체 뭐가 이 글의 내용과 개념과 매치시키는 사례인 거야? 라고. 그렇지만 단서는 존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술의 의미, 성격, 기능 등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면 좋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적용하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반적 진술의 의미는 문맥 속에서 이해되죠. 단순히 밑줄 하나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반적 진술의 범위를 선정하면 사례를 찾기가 조금은 좀 쉬워집니다. 범위가 설정되면 구체적인 사례가 이 범위 안에 있는 건지, 테두리 안에 있는 건지, 벗어나는 것인지를 좀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또한 구체적 사례가 일반적 진술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 진술이 원인이 되고 일반적 진술이 결과가 되도록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적절한 사례를 고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대체로 이런 점에 유의하여 사례를 찾으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구체적인 사례란 일반적 진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 일반적 진술과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사례, 일반적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례, 본질이나 개념을 풀이하는 사례 등을 의미합니다. 다 중요하네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고 예를 찾는 문제는 특히 사회과학 제재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것이죠. 많이 출제가 됩니다. 사회과학 제재의 경우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겠죠. 이론이나 법칙에 대한 개별적, 현상적 사례를 익혀야 되겠죠. 즉 사회 제재는 경제 이론, 많이 나오죠. 원칙 해당하는 현상을 이해해 두고, 과학 제재의 경우 과학 법칙에 해당하는 자연 현상을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때의 일반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요령이니까. 자, 주장이나 대상의 핵심적인 성질을 파악한 다음 같은 성격, 같은 기능하는 예를 찾습니다. 같은 것을 찾습니다. 또 지문 밖에서 일상적인 사례를 찾아야 할 경우에는 개념과 사례 사이의
동질성을 좀 확인해 봐요. 확인해 봐요. 지문에 나와 있는 사례를 찾는 것은 비교적 쉽겠죠. 세 번째, 사례 찾은 다음에 사례임으로 뭐뭐 보듯이 개념, 이론, 용어, 주장으로 연결하면, 즉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관계를 따져봐라. 또 전후 맥락의 원리, 앞뒤 문맥 파악하고 유사한 게 뭐냐, 뭐 동질성이랑 관련이 있겠죠. 대응의 원리, 짝이 되는 게 뭐냐를 이용하면 좀 쉽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선별효과 이론에 대한 사회 제재입니다. 자, 문제부터 보면 A에서 제시한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A가 뭐냐면 선별효과 이론 그리고 보강효과 이론이네요. 선별효과 이론과 보강효과 이론에서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것이 선별효과 이론이고 어떤 것이 보강효과 이론인지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죠? 네. 그럼 한번 본문 한번 봅시다. 미안해요. 카메라가 좀 돌아갔네. 네, 잘 돌아왔습니다. 선별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즉 선별한다는 거죠. 선택해서 구별한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사례가 나오네. 그럼 이 사례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 문제에서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좀 싫어하겠죠. 꺼려하고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알아듣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지요. 한편 보강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요.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릅니다. 가령도 이제 사례예요.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 태도를 강화하지만 또 반대로 그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의 어떤 메시지가 부정적인 태도를 좀 더 강화시키겠죠.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별효과 이론과 보강효과 이론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거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조카가 원래 좀 거친 편인데 폭력 영화를 보더니 더 거칠어졌어. 보강됐어. 이은 언론이 야간 범죄 위험성을 보도하니까 아무도 그거 나중한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못한다 그랬는데 나오지 않는다 영향을 엄청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로 되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아도 역시 멋있기만 하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미디어 메시지에서 나쁘게 봐도 오히려 나는 거꾸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기존에 이어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미디어 메시지가 악역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오히려 더 좋아해. 보강 효과가 되겠죠. 가 후보를 지지하는데 텔레비전을 토론을 보니 역시 가 후보자가 설득력 있게 잘하더라. 가에 꽂힌 거죠. 보강. 아내가 나한테 금연 광고를 보여주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데 90세가 넘으신 우리 할머니는 하루에 2갑을 피우면서도 아직 정정하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선별 효과 이론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런 선택에 대한 거니까 관련성이 아주 없네요. 그래서 네, 담배를 끊는다. 그러네요. 아내 같은 경우는 금연 광고가 나에게 선택적으로 또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는 선별효과 이론으로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선별효과 이론이 되겠습니다. 선택하는 거니까 선별효과 이론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이거는 비문학에서 이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이제 그 문법에서 하는 거라서 쌤이 굳이 수업을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한번 살펴봐 주세요. 나중에 만날 거니까 이거는 문법은 패스하고 그러면 네, 다음 페이지 가면 18번째 이제 챕터 도표, 그래프, 그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도표나 그래프, 그림이 나오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비문학 지문의 경제 지문, 과학 기술 지문에서 도표와 더불어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거부감이 굉장히 큰 것을 쌤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확인해 봤었어요. 그렇지만 해법은 있다. 해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것들은 다 정보를 시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한 대로 특히 이제 화작 같은 경우 비문학만이 아니라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작문에서 도표나 그래프, 그림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도와주는 거다. 정보를 잘 찾자, 쉽게 이해하자 이렇게 판단하면 좋습니다. 정보의 시각화 문제로서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죠? 좀 부담스러워요. 과학제재에서 작동 원리나 과정을 도표나 그림으로 바꾸어 물으면 지레 포기하다시피 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해 봤듯이 멀리서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서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때가 무척 많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어렵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이죠. 충분하게 적용하면 된다. 자, 도표나 그림은 지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실은 지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해집시다. 지문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시각자료로 바꾸어 놓으니 아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더 헷갈리죠. 그것도 또한 새로운 정보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해요. 네. 그러나 지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정신 차리면 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표나 그림 등의 시각자료는 지문 내용을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일 뿐이지 이해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뭔가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문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설령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능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풀어 원리는 간단합니다. 딱 하나, 대입의 원리. 지문에 나와 있는 그래프,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서로 데이터가 좀 다르다면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지문의 상황을 도표나 그림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그야말로 손가락으로 짚어가듯이 일일이 대조하는 거야. 지문과 그림에 나와 그림이 있고 도표가 있고 설명이 있으면 짚어가면서 한번 보면 돼요. 가로 세로 기준 잡고 가듯이 단계나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대응식, 글의 흐름대로 뭐뭐뭐뭐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응시키고 대입해 보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해당 부분이 어느 곳인지 등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자, 가끔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도표나 그림 문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절대로 어려운 계산이 아니야. 수학 문제,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면 지문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도표 그래프 그림에 적용하는 시각화 문제는 지문의 상황을 순서대로 그대로 대입해보면 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하자면 대입의 원리다.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순서다. 순서를 잘 따라가야지 건너뛰거나 그러면 어그러질 수 있다. 불확실한 내용 나오면 냅두고 다음 내용을 대입해보면, 그 다음 내용을 대입해보면 이제는 불확실한 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죠. 중심어, 그래 주제 아닙니까? 중심어나 주된 진술 대상이 위치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요. 도표화된 그림에도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의 그래프가 초점이 되어 있다. 그럼 그 그래프만 보고 OX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지문에서의 중심어가 중요한 지점에 놓이는 것은 좀 당연한 일이죠. 간혹 그림이나 그래프에 나타난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경우에는 마땅히 지문 속에 그 근거를 두니까 찾으면 되죠. 눈 크게 뜨고 찾으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림 문제는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잘 보고 지문과 그림을 짝을 맞춘다. 대입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용기를 가지시라. 특히 과학기술의 작동 원리를 도표나 그림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해력과는 무관하다. 찾기만 하면 된다. 순서에 따라서. 자, 겁먹지 말고 쫄지 마시고요. 보겠습니다. 유럽인은 아메리카와 같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서 선사시대를 알게 되었다. 아메리카 등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성서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상상으로만 그려지던 지역이었다. 탐험가들이 석기만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아메리카나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퇴보론이라는 관념이 주고받게 되었다. 퇴보한다. 발전의 반대겠죠? 이것은 유럽이라는 세계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전의 문명 단계에서 더 낮은 단계로 퇴보하였다는 생각이다. 되게 좀 어이없는 생각이네요. 그러나 로크가 전 세계에 석기 시대가 존재하였고 유럽도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아직도 석기를 쓰는 사람들은 퇴보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잔존한 사람들이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크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다. 로크가 타당하고 또 이제 로크가 이제 짬밥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인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유럽을 창조하였습니다. 유럽은 언제나 사상이나 전쟁을 통해 도전받은 실체지만 유럽이라는 개념은 다른 세계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유럽은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정당성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너네랑 다르니까. 유럽에 관한 진보와 우월성의 이미지는 여기서 이렇게 17세기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유럽의 형성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네요. 집중 보겠습니다. 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한 문제가 더 있네요. 첫 번째 문제는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로크 이후 19세기까지 유럽의 인이 생각했던 유럽과 비유럽 역사 발전 과정을 그림으로 잘 나타낸 것은 로크 이후니까 로크글은 그대로 머물렀다 해서 이제
그 비유럽은 그래프가 누워야 돼요. 이렇게 누워야 됩니다. 누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이거 가능하고 이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크 이전의 사고였던 것이죠. 퇴보론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 더 발전한다라는 것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줄표가 뭐냐면 로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로크 이전에도 쭉 발전, 로크 이후에도 쭉 발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이 점선의 의미가 발전 정도가 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잠깐만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나? 고대, 중세, 근대 있고 발전 정도가 이거는 어느 특정한 고대 이전의 특정한 시점부터 유럽이 발전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봐도 여기 아직도 존재하였다. 아직도 석기실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유럽이라는 세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졌다. 그러면 예전에 문명 단계에 있었던 낮은 단계 퇴보했다라는 말은 선사시대 이전부터 유럽은 계속 발전되어 있다라는 근거를 좀 들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은 꾸준하게 계속 발전해 왔다.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발전해 왔다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똑같이 나왔는데요. 77쪽과 77쪽에 요거 하나로 더 보겠습니다. 시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미국 북서부 지역의 두 하천인 이사카와 포크에 도착한 연어들을 각각 잡아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잡은 연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눈을 가리고 다른 집단은 눈을 가리지 않은 채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보다 하류인 담수에 방류했습니다. 실험 결과 포획된 곳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수는 두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연애 회귀 방법에 관한 실험을 수행한 지역입니다. 여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두 하천인 이사카와 포크에 도착한 연어들을 각각 잡았어요. 그 다음에 각각 잡았으니까 이사카와에서 잡은 거 각각 잡아 표시했어요. 잡은 연어 두 집단 나눠가지고 한 눈을 가리고 다른 집단은 눈을 가리지 않은 채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보다 더 하류 지점, 즉 방류 지점에서 방수했어요. 근데 실험 결과 포획된 곳 돌아오는 연어의 두 집단 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거밖에 없네요. 여기는 더 하류라 이것보다 방류 지점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보다 더 하류라 그랬으니까 바다 쪽이 더 하류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두 만나는 지점도 없고 이거는 아니고 요것도 곤란하고 요것도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방류 지점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만나는 지점에서 잡아가지고 여기다 방류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상관이 없더라. 이런 얘기니까 이것이 더 적절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서 좀 미안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잘 복습해서 비문학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의 밑바탕이 될 수 있게끔 꾸준하게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했고요. 다음에 또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